안녕하세요. 실천닷컴 공무원과학의 박태훈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7강 반도체와 신소재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이 도체와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었죠. 자, 이때 이제 반도체는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체이며 어떨 때는 도체처럼 전류를 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부도체처럼 전류를 통하지 않는 물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때 이번 시간에는 그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요. 자, 먼저 반도체의 구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반도체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먼저 표현하거든요. 바로 순수 반도체와 불순물 반도체,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만든 반도체는 바로 순수 반도체인데요. 이 순수 반도체를 만드는 구성 원소는 바로 14족 원소들입니다. 14족 원소. 자, 바로 대표적으로 실리콘 같은 것들 아니면은 저마늄 같은 이런 식의 원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 14족 원소들은 모두 다 원자과 전자가 4개예요.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가 4개인 원소들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주변 원소와 4번의 공유결합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지금 이제 순수 반도체는 14족 원소인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원소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중심에 있는 실리콘이 주변에 있는 다른 실리콘들과 4번의 공유결합을 통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이 중에 있는 실리콘 하나가 이제 전도띠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때 전도띠로 이동하는 실리콘 같은 것들은 이제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다른 장소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요. 이 장소가 이렇게 비어버리거든요. 그죠? 그랬을 때 이 비어버리는 이런 장소들을 우리가 양공 혹은 이제 전공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양공이나 전공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다른 장소에 있는 실리콘이 이 양공을 채워줄 수가 있거든요. 그 와중에 바로 저런 전자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 전류가 흐르는 것이 바로 저 반도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순수 반도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문제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전류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 경우에 따라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또는 흐르지 않게 할 수는 있지만 이때 우리가 원하는 크기의 전류를 만들 수가 없었다라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자,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많은 전자의 이동을 일으키면 되겠죠. 그 더 많은 전자의 이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었던 순수 반도체에 다른 원소들을 첨가해서 만드는 반도체가 바로 저 불순물 반도체입니다. 자, 우리 교재 77쪽에 나와 있는 두 개의 반도체들인데요. 바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입니다.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반도체는 순수 반도체입니다. 근데 그 순수 반도체의 원소인 실리콘이나 저마늄 같은 원소를 빼고 다른 원소들을 첨가시켜서 만든 반도체들을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P형 반도체는 14족 원소의 반도체에다가 13족의 원소를 첨가를 합니다. 바로 알루미늄 같은 이런 원소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13족의 원소들은 앞서 우리가 14족의 원자과 전자가 4개였다면은 얘네들은 원자과 전자의 수가 3개가 되겠죠. 그죠? 그 말인즉슨 실제로 실리콘들이 있고 그 사이에다가 알루미늄 같은 원소를 첨가했을 때 이때 알루미늄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주변에 다른 실리콘들이 이렇게 존재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알루미늄과는 3번밖에 결합을 못하죠. 맞죠? 그 말인즉슨 한 자리가 이렇게 비어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빈자리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서 빈자리 뭐라 불렀었죠? 그렇습니다. 양공의 수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양공의 수가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빈자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띠에 있는 원자들도 쉽게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빈자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 기존의 순수 반도체에 비해서 더 많은 원소들이 이동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양공을 플러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이 P형 반도체는 바로 플러스를 뜻하는 포지티브의 줄임말로서 우리가 이제 P형 반도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전류의 세기를 세게 만들어주는 반도체가 바로 P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14족 원소에다가 15족 원소를 첨가시켜주는 반도체입니다. 즉 15족 원소들은요. 원자가 전자 몇 개? 그렇습니다. 원자가 전자가 5개가 되겠죠.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있던 실리콘을 제외하고요. 15족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 인과 같은 이런 원소들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은 주변에 실리콘들이 쭉 배치가 되어 있을 텐데 이 실리콘들과 최대 4번의 결합들을 다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도 뭐가 남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자가 하나 남아버립니다. 그럼 이 전자들은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전자들을 우리는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하죠. 자유전자. 이때 15족 원소를 집어넣어주면은 자유전자의 수를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 전자가 마이너스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 네거티브의 줄임말로 우리는 N형 반도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자의 수를 늘려주면은 전자의 이동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순수 반도체보다 훨씬 더 높은 전류를 얻어낼 수가 있겠죠. 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는 바로 N형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은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 수가 하나 적은 13족 원소를 첨가해서 플러스의 개념인 양공의 수를 늘려서 전류의 세기를 더 강하게 만든 반도체고요. 반대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 원자과 전자의 수가 하나 더 많은 15족 원소를 첨가를 해서 자유전자의 수를 늘려 전류의 세기를 더 강하게 만든 그런 반도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페이지 77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요. 자, 이런 반도체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장 넘어가시면은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먼저 다이오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다이오드는 보통 우리 주변에서 스위치 역할을 하는 그런 반도체고요. 정류작용을 하는 그런 조그마한 이런 기계들입니다. 자, 이 다이오드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 다이오드는요, 바로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들어요. 이때 한쪽은 P형, 그리고 한쪽은 N형 반도체를 접합하기 때문에 PN 접합 다이오드라고 이제 보통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 다이오드에 예를 들어 전원 장치를 연결을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원에는요, 이때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이 있죠. 자, 그런데 보통 직류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지만요, 교류 전원은 이때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는 그런 전류들을 우리가 교류 전류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정에 공급되는 전류가 직류일까요? 교류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교류죠. 그래서 우리는 스위치에다가 콘센트에다가 이제 콘센트를 꽂을 때, 스위치가 아니죠. 그 콘센트에다가 이제 꽂을 때, 코드를 꽂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하지 않고 꽂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방향과 상관없이 그냥 꽂아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기기들은 모두 다 직류전원을 사용하거든요.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류를 공급을 해도 이 전기 제품 내에서는 직류전원으로 바꿔줘야지만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바로 그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런 작용을 우리가 정류작용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정류작용은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것. 이게 바로 정류작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때 교류전원을 이렇게 이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앞서 P형 반도체는 원자과 전자수가 하나 적은 녀석들을 첨가해서 양공의 수를 늘렸다 그랬죠? 이때 P형 반도체는 전자에 비해서 양공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데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집어넣기 때문에 뭐의 수를 늘린 거죠? 그래요. 바로 전자의 수를 늘려놓은 거죠. 이렇게 전자의 수를. 자, 그런데 이런 교류전원 장치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주기적으로 바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이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제로 움직이는 거는 바로 이 전자들이에요. 전자들인데 지금 N형 반도체에 전자들이 많이 존재하죠. 근데 전자들은 마이너스를 띠고 있으니까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때 전자들이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의 접합면을 넘어서 양공을 채워가면서 지금 현재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다이오드가 설치된 회로에는 전류가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효과가 생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전자들을 계속해서 마이너스 극에서 채워주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회로 내에서 전류가 통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기 제품을 연결을 해놓으면은 그 전기 제품이 작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교류는 전원이 바뀌니까요. 이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이때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다 이동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접합면을 통과하는 전자들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이 부분이 끊어져 있는 회로랑 똑같아져 버려요. 그 말인즉슨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전자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했지만 여기가 끊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자의 이동이 없는 상태. 그 말은 이쪽 방향으로는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교류전원 장치에 다이오드를 설치해 주게 되면요. 이때 다이오드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전류를 통과시켜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교류를 직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작용들을 우리가 이제 정류작용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때 보통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경우를 순방향에 전압이 걸렸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경우는 이제 역방향의 전압이 걸렸다. 그래서 역방향의 전압이 걸렸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 줍니다. 됐습니까? 즉 다이오드는 순방향의 전압만 통과시키면서 결과적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그런 전기 소제품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보통 이제 교류를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이때 순방향의 전류를 플러스 그리고 역방향의 전류를 마이너스라고 가정했을 때 교류는 방향과 크기가 계속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게 이제 교류예요, 교류. 자,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다이오드는 순방향의 전류만 통과시키니까요. 만일 다이오드를 통과한 전류들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기구를 우리가 다이오드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이 지금 78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이때 두 개를 접합해서 만드는 것은 다이오드. 다이오드의 역할은 바로 제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스위치의 역할을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교류를 직류로 바꿔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정류작용을 하는 그런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은 한 장 넘어가셔서 페이지 79쪽 보시면은 자, 발광 다이오드 나와 있습니다. 자, 발광 다이오드도 똑같은 다이오드예요. 자, 그런데 역시 두 개의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는 건데 이 발광 다이오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LED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구조 한번 보세요. 역시 마찬가지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이렇게 두 개가 접합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 P형, N형. 자, 그런데 여러분들 발광 다이오드는 빛을 내는 그런 전기 제품이죠. 자, 이때 이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각각 양공과 전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때 P형 반도체에 만들어진 양공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근데 N형 반도체에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결과적으로 불순물을 집어넣을 때 P형 반도체에 비해서 N형 반도체에 훨씬 더 많은 그런 불순물들을 넣어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을 순방향으로 걸어주었을 때, 즉 지금 현재 전압을 이렇게 걸어줄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 엄청나게 많은 전자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확 이동을 하면서 그 전자의 에너지가 빛에너지로 전환되게끔 만들어준 그런 다이오드가 바로 LED입니다. 그럼으로써 이 어떤 반도체의 종류, 그러니까 이 안에 원소로 어떤 것들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빛 에너지와 함께 결과적으로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 있어서 다채로운 색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발광 다이오드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때 발광 다이오드는 꼭 순방향에 전압을 걸어 주어야지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LED가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연결시키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찌됐건 다이오드에 대한 내용들은 앞서 봐주셨던 스위치 역할과 정류작용을 하는 다이오드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두시고요. 발광 다이오드는 이때 전자의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면서 우리가 밝게 빛을 내는 그런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봐야 될 것은 바로 다이오드와 다르게 반도체를 3개 붙여서 만든 바로 트랜지스터예요. 자, 트랜지스터. 자, 앞서 우리 다이오드는 2개의 반도체를 접합시켜서 만들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보게 될 트랜지스터는요, 3개의 반도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를 연결하는 구조에 따라서 우리는 PNP형 그리고 NPN형 이렇게 2가지로 이제 구별을 하거든요. 자, 먼저 PNP형입니다. 자, 여러분들 2가지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먼저 PNP형부터 먼저 잘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3개의 반도체를 연결합니다. 자, 근데 PNP형은 이런 식으로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를 접합할 거고요. P형 반도체는 뭐가 많아요? 그래요, 양공들이 많아요. 그죠? 그리고 N형 반도체는 뭐가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전자들이 많죠. 자, 근데 이번에는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회로가 조금 더 복잡한데 회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도 전압장치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도 전압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구를 연결하면은 여기다가 기구를 이제 연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뭐 전열기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연결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지금 현재 요 전체적인 구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E라고 적고 읽을 때는 2m라고 읽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가운데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B라고 적고요. 읽을 때는 베이스라고 읽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을 C라고 적고 읽을 때는 컬렉터라고 이제 읽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먼저 2m와 베이스 사이를 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지금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에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각각 연결되어 있고 전자들은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할 테니까 요 접합면을 통과해서 요 방향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전자의 이동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접합면을 사이로 두고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순방향의 전압이 걸려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현재 2m 쪽으로 전류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2m 쪽으로 전류가 공급. 이것을 IE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베이스 쪽으로 전류가 빠져나오겠죠? 그것을 IB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이제는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를 볼까요? 그러면 역시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이제 마이너스로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요, 전자들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들은요, 쭉 이동을 해가지고 여기를 채워버립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끊어져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 말은 지금 현재 역방향의 전압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기계 장치를 연결을 해 놓으면은 얘가 작동을 할까요? 전류가 흐르지 않는데? 당연히 작동을 안 하겠죠. 근데 여기다가 왜 설치를 해 놓냐 이거죠.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트랜지스터는요, 앞서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또 하나 증폭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때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지금 앞서 왼쪽에 2m와 베이스 사이에서 순방향의 전압을 걸어 두었습니다. 근데 이 순방향의 전압을 조절할 거예요. 즉, 이 전압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 작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순방향의 전압을 점점 키워갑니다. 자, 그런데 이 트랜지스터의 구조가 지금 요 사이에 껴있는 요 베이스 부분 있죠? 요 N형 반도체.
요 부분이 상당히 얇아요. 상당히 얇습니다. 실제로 그림을 그냥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실제로도 이 베이스가 굉장히 얇거든요. 그러면 전압을 높여주면은 쉽게 말해서 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이 드글드글해지기 시작하겠죠. 엄청나게 수가 많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요 방향으로 막 이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에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이런 전자들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은 얘네들이 지금 현재 이쪽 방향으로 지금 현재 이동하는 전자들도 있겠지만 실제로 늘어나고 있는 양공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전자들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양공들은 아직 많은데 그 전자를 다 못 채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갈래 이러면서 이쪽으로 슉 이동을 해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래 주면은요. 결과적으로 전자의 이동에 따라 이 부분에는 또다시 양공이 생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그 양공을 채워주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즉, 결과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전자가 실제로 이동하는 거지만 여기에 있던 양공이 반대로 이쪽 컬렉터 쪽으로 넘어오는 것 같은 이런 현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양공에 확산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자리가 만들어져 버리니까 계속해서 전자들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인즉슨 컬렉터 쪽으로 전류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컬렉터 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C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전류에 의해서 얘가 작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순방향의 전압을 미세하게 조정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에 이 전기기구가 작동하게끔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위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증폭작용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보시면은 얘가 지금 순방향으로 걸려져 있는 전압보다 역방향으로 걸려있는 전압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크게 걸어주면은 그만큼 전류의 세기를 강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트랜지스터에서 트랜지스터 내로 공급되는 전류는 이미터 쪽에 흐르는 전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빠져나오는 게 베이스 쪽의 전류와 컬렉터 쪽의 전류죠. 이때 전류는 들어가는 것만큼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전류의 크기는요. 이미터 쪽에서 공급되는 전류의 크기가 베이스와 컬렉터 쪽에서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더한 것과 같아요. 그런데 앞서 증폭작용한다 그랬죠? 따라서 베이스 쪽에 흐르는 전류보다 컬렉터 쪽에 흐르는 전류를 훨씬 세게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되는 전류의 세기를 세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증폭작용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는 게 어디에 있었냐면요. 여러분들 라디오 같은 거 보시면은 이렇게 볼륨 조절할 때 이렇게 돌려서 볼륨 조절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라디오 데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트랜지스터의 원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이렇게 그 볼륨 다이얼을 쪼르륵 돌리다 보면은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게 바로 이런 증폭작용을 통해서 껐다 켰다 하고 그 소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트랜지스터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랜지스터 PNP형 있고요. NPN형 있는데 자, 이 구조 중에서 특히 PNP형을 좀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재 내화의 79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현재 요 트랜지스터에 대한 설명이고요.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내용 잘 정리하면서 그 내용 있는 거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때 순방향의 전압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 컬렉터 쪽에 있던 양공에게 확산이 일어나면서 컬렉터 쪽으로 양공의 확산이 일어나면서 전류가 통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여러 가지 작은 전기 기구들, 바로 소자들입니다. 자, 그랬을 때 교재 79쪽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집적 회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설명을 보시면은 한 개의 소자, 작은 기판 같은 데다가 지금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축전기, 이 축전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 개 모아서 조그맣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집적 회로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작은 공간에 얼마만큼 많은 소자들을 꽂아 놓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IC 또는 LSC, LSI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이런 식의 집적 회로가 있다라는 것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셔서 페이지 80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0쪽부터는 바로 신소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반도체에 대한 내용 쭉 살펴봤고요. 이제 신소재에 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소재는요,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던 또 다른 그런 소재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앞서 도체 봤었고요, 부도체 봤었고요, 그리고 반도체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거와 추가적으로 이제 신소재라고 하는 걸 또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신소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신소재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은 바로 초전도체예요. 초전도체. 자, 이름에 도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역시 전류가 통하는 그런 녀석인데요. 이 초전도체는 역시 도체와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면서 이때 온도가 높아지면은 얘네들의 저항이 점점 커지면서 전류가 잘 통하지 않는 물질인데요. 반대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저항이 작아지면서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하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초전도체는 정해져 있는 임계 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초전도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항이 0이 된다? 그 말은 공급되는 전류가 100% 전달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저항이 0이면은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을 텐데요. 자,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X축이 온도고 Y축이 저항입니다. 자, 이랬을 때 초전도체 온도가 낮아질수록 저항이 작아져요. 저항이 작아진다라는 표현은 전류가 잘 통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특정 온도에 도달하면은 순간적으로 저항이 0이 돼 버려요. 이때 이 온도를 우리가 임계 온도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임계 온도 이하에서는요, 지금 현재 이 물체의 저항 자체가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100% 전류가 흐르고 그러면서 열도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초전도체가 이런 식으로 저항이 0이 되다 보니까요, 아주 강력한 전류를 흐르게끔 만들어서 아주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나타나는 재미난 현상이 바로 마이스너 효과입니다. 자, 이 마이스너 효과, 이것은 바로 이 초전도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전도체는 반자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반자성. 그 말은 자석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석에 N극이 있는데 초전도체가 만일 임계온도 이하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N극 쪽으로 N극이 만들어지고 반대로 S극 쪽으로는 S극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바로 우리 앞에서 강자성체, 상자성체, 반자성체 이런 내용들 쭉 살펴봤잖아요. 그 중에 바로 이 반자성체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극도로 낮은 임계온도 이하에서 지금 자석이 있으면은요, 그 자석의 극이 무엇이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초전도체는 그 자석과 밀어내는 청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둥실둥실 떠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초전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자기 부상 열차 같은 것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자기 부상 열차가 현실에서 이제 사용되기 좀 힘들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일단 이 초전도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면은 산업에 엄청난 이런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저항이 전혀 없어요.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류를 100% 통과시킬 수 있고 그러면서 열도 전혀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굉장히 강한 자석의 형태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얘네들 이 마이스너 효과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실제로 초전도체를 잘 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임계온도 때문이에요. 이 임계온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 우리 주변의 온도에서 저런 이 초전도체가 완전히 저항이 0이 되는 그런 조건들을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굉장히 강한 전자석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 바로 여러분들이 병원 가시면 사용하게 되는 MRI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 광범위하게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존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왜 전류가 통하고 전류가 안 통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그런 것들을 조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전도체는 물론 이제 계속한 연구로 이제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얘네들이 일상 온도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연구가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현실의 온도에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신소재 중에서 우리가 먼저 초전도체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유전체입니다. 자, 유전체는요, 바로 절연체랑 비슷한 의미로 쓰여요. 자, 절연체 바로 부도체와 비슷한 뜻입니다. 부도체. 그런데 이때 이 유전체 같은 경우에는 절연체와 비슷하긴 하지만 얘네들은 전극을 걸어주면은요, 전극을 주면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유전 분극이라고 하는 현상은 무엇인가? 유전 분극은요, 저 유전체에다가 전압을 걸어주었을 때, 즉 외부에 전기장을 딱 걸어주게 되면요, 이때 전기장의 방향으로 분자들이 쫘르륵 배열되면서 얘네들이 극을 띠게 되는 현상을 유전 분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됐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유전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안에는 분자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쪽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주고 이쪽에다가 마이너스의 전기장을 딱 걸어주게 되면은 이때 흐트러져 있던 분자들이 일정하게 배열되면서 플러스 쪽으로는 마이너스들이,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쪽으로는 플러스 극이 딱 배열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쪽은 플러스를 띠게 되고, 그리고 이쪽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극이 나누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유전분극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유전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런 녀석들을 우리가 또다시 부를 수 있는 게 바로 상자성체예요. 상자성체. 근데 얘네들을 상자성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얘네들 전기장을 또 딱 제거해 버리면은 이때 얘네들의 분자 배열이 다시 흐트러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되돌아가 버리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유전체들은 이런 상자성체의 성질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전체들 중에서도 아주 강하게 유전 분극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강유전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상유전체지만 이런 식으로 강유전체 같은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외부 전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 유전분극 현상이 엄청나게 잘 일어나는 그런 녀석이고, 얘네들 전기장을 제거해줘도 계속해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바로 메모리 같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메모리 같은 거. 자,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을 이용해서 어떤 디지털 신호 같은 것들을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그 기록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메모리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언젠가 이제 접하게 되어 축전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면은 이 강유전체를 이용해서 축전기를 만드는 이런 과정도 나타납니다. 되었습니까? 자, 뭐 유전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소재 중에 액정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제 액정은 신소재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우리가 이제 너무 주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신소재 이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액정은 디스플레이의 한 종류죠. 자, 그런데 이 액정이라고 하는 물질은 지금 결정성 유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표현 자체가 좀 어렵죠? 이때 액정은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통 고체는요, 유동성이 없죠. 흐르는 성질이 없어요. 그리고 액체는 반대로 흐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액정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떨 때는 고체처럼,
어떨 때는 액체처럼 이제 행동을 하거든요. 이때 보통 액정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때 고체 상태로 배열이 되고요. 반대로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은 액체 상태로 얘네들이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액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건데요. 우리 보통 이제 액정 TV라고 하는 것들, 그 액정 TV라고 하는 것의 그 구조를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액정 TV를 이렇게 보면은요, 옆에서 바라봤을 때 뒤쪽에는 이제 빛을 내는 발광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빛을 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쪽으로는요, 지금 현재 평광판이라고 하는 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우리가 보고 있는 액정이라고 하는 물질이 채워져 있고, 또 앞쪽으로는 다시 평광판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뒤쪽에 있는 발광판 앞쪽으로 두 개의 평광판 사이에 액정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앞쪽으로는 이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필터 같은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서 우리가 이쪽에서 이제 빛을 보게 되는 건데요. 자, 발광판에서 나온 빛들이 지금 이 평광판과 평광판을 통과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전에 평광이라고 하는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보면요. 평광은 한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이에요. 자, 여러분들, 빛은 원래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하거든요. 자, 즉 빛이 이렇게 우리에게 올 때 빛은 모든 방향으로 진동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 평광판이라고 하는 녀석을 잘 보면은 이 평광판에는 빛이 통과할 수 있는 구멍 같은 게 있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런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이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 틈을 통과할 수 있는 녀석의 빛만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져나오게 되면은 이때 빛들이 이렇게 수직으로 진동하는 빛들만 빠져나오겠죠. 혹은 예를 들어서 평광판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빛들이 쭉 진행하고 나면은 빛들이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들만 빠져나오게 돼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만 진동하는 이런 빛들을 우리가 평광된 빛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자, 앞서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고 있는 이런 빛들이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앞서 우리 액정의 사이, 이 액정을 사이로 두고 두 개의 평광판이 존재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때 하나의 평광판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으면 또 하나의 평광판은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뒤쪽에서 출발한 빛이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하게 되면은 요 방향에 진동하는 빛만 남게 되거든요. 자, 근데 이 빛이 쭉 가가지고 이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평광판은 지금 이 방향의 빛만 통과를 시켜주거든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수직인 빛만 통과가 가능한 거죠. 근데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에는 지금 이쪽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의 성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 말은 빛들이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때 평광판의 배열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은 두 번째 있는 평광판을 절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빛들이 통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깜깜하게 보이겠죠. 어둡게 보이는 그런 형태가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다가 지금 현재 무엇을 넣어놨다? 그래요.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액정을 넣어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 부분에다가 전압을 걸어줄 거예요. 요 부분에다가 전압을 딱 걸어주면은 얘네들은 고체 상태가 되겠죠. 고체 상태. 그러면 이제 평광판을 통과한 빛들은 그 고체를 통과하면서 그대로 빛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요 방향 그대로. 그러면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 부분에다가는요. 지금 현재
전압을 걸어주지 않을 거예요. 전압을 걸어주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전압을 걸어주지 않으면은요, 이때 이 안에서 액정들이 액체 상태로 존재를 하겠죠. 근데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액정들의 배열은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첫 번째 평광판을 통과한 빛이 이 액정 상태의 액체 상태의 액정을 통과하다 보면은 빛들의 방향이 쪼르륵 꺾여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쪽 방향으로 바뀌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배열에 따라서 얘네들이 어느 정도 꺾이는지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때 이 빛은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사이에 있는 액정의 부분에다가 전압을 걸어주고 걸어주지 않고를 통해서 지금 두 번째 평광판을 통과하지 않는 빛을 만들거나 혹은 통과시킬 수 있는 빛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라봤을 때 빛이 통과되는 부분은 또 앞에 있는 색깔 필터를 통해서 색깔이 다채롭게 나타나는 부분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통과하지 않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어두운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을 통해서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가 이 CRT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브라운관 뒤에서 전자총을 쓰게 되는 그 TV의 그 크기 자체를 결과적으로 뛰어넘게 만드는 그런 얇은 평면 TV를 만들게 된 그런 바로 액정의 그런 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압을 걸어주지 않았을 때는 액체 상태로, 하지만 전압을 걸어줬을 때는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액정의 성질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액정이라고 하는 것들의 요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내용이 지금 현재 페이지 81쪽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앞서 된 내용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었는데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어는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전기 소자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폭넓게 살펴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지금 교재 내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이런 것들이구나 라는 것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셔도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겁니다. 자, 이런 식의 내용들 우리가 반도체와 신소재에서 살펴봤고요. 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